우리는 그때가 6.25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기 지금 국내 문제, 이런 그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형편의 그런 치열한 그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인 나라가 바다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다 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보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었을 문제고 상당히 기가 막힌 문제였을 겁니다. 저 나라가 자기 나라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바다에까지 선을 긋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6.25와 평화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까운 1997년도엔 IMF 사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기라고 난리였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IMF를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으면 어떻게 여기에 대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재미있는 생각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IMF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는 상당한 국부를 내다 팔면서 우리 외채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6.25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화선을 긋죠. 그럼 IMF에 대처했다는 거하고 이 평화선 긋는 거하고를 비교해보면 우리 외교 역량이 어느 때가 더 높았냐 하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65년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협정 체결로 평화선이 시기 해리로 쫙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교 협상력이 1965년도가 높았겠습니까? 아니면 1952년도가 높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952년도의 평화선 선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으로는 가히 그 백미에 속하는 그런 그 업적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동의하시는 박수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평화선은 아마 우리가 반드시 역사에서 다시 평가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강의에 제가 선뜻 응하게 됐던 이유입니다. 만약에 65년도에 우리가 한일협정을 맺을 때 우리가 평화선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가 독도조차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선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화선이 어떻게 설정되었냐 하는 그 평화선의 설정을 과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25가 터집니다. 그리고 6.25는 이제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무슨 전쟁이 나냐? 전쟁이 나면 유럽에서 날 거다. 그래서 모든 미국의 외교 정책, 그 군사 정책은 다 유럽 중심에 돼 있었죠. 유럽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미국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북한과 남한의 그런 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산당의 국제적인 도발이다. 그래서 국제전쟁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트루만의 결정으로 이렇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가 아니니까 그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6.25가 터지고 미국이 개입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외교 국방정책이 100%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상당한 면에서 경제적인 대결이 그 미소 대결은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근데 6.25라고는 한국전쟁이 터짐으로 해서 모든 미국의 외교정책, 대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에서 국방정책으로 군사정책으로 180도 바뀝니다. 그것이 이 한국전쟁이 전 세계사 쪽으로 크다는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외교 국방정책이 군사정책으로다가 군사 중심으로다가 확 바뀌면서 거기서 갑작스럽게 부상하게 된 중요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은 미국이 1950년부터
일본을 복권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행정부가 당시 공화당 측 인사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 능력이 있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1950년 4월 달에 그 미일 조약,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국무부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덜레스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무부하고 국방부하고 이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 국방부는 일본에 대한 미군 기지를 일본에 두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무부에서는 미군 기지를 일본에 두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국무부와 국방부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탁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일소됩니다. 일본의 군사기지가 남는 것, 일본을 군사기지화하는 것은 이제 논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을 무장시켜야 된다. 일본 재무장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재무장은 한국전쟁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으로 일본 재무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재무장 하려고 합니까? 일본은 지금 경제가 급하죠. 그래서 일본 당시 요시다 시게루는 미국의 재무장 압박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당시 덜레스는 여러 번 회담을 하면서 요시다를 구슬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해서 일본이 그 재무장 하기를 요청을 했지만 재무장에 그 요시다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집니다. 요시다의 목표는 일단 일본을 경제적으로 재건시켜 놓는 것이 첫 번째죠. 미국은 그렇지 않았죠. 미국은 미군들이 이 땅에서 많이 가니까 일본 사람들을 이 땅에서 가서 싸우게 하려고 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 한일 관계를 잘 모르는 미국 정책 위반자들의 망상이었죠.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그런 정책 위반자는 덜레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죠. 일본 군대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것도 요시다는 알고 있었고, 또 미군들을 대신해서 한국 땅에서 6.25 전쟁 때 피를 흘리는 일본은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시다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본이 재무장에 응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이 평화 강화 조약을 맺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다가 할 수 없이 5만 명의 증강을 수락하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25만 명의 일본 군대를 궁극적으로는 갖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 그때 군대는 명칭도 쓰지 못하는 신헌법 때문에 그런 것 잘 아시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덜레스하고 요시다는 그 협상을 통해서 적어도 25만 30만의 일본 군대를 키우기로 약속을 하고, 그 덕에 일본은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1951년 이제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협정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평화선하고 뭐가 관계되냐 하는 부분이죠.